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건 다 만들어냈는데 이미 인공지능에서 왜 우리는 감정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인공 감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있는데 인공 감정이라는 것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아무리 로봇이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웃음을 짓는다던가 하는 게 그것은 그냥 학습하고 인간을 모방한 것 또는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닌가? 그 로봇들이 아무리 더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감정을 인간처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저희 수업 때 정재승 교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 모두에게 여쭤보신 질문이었는데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 책을 좀 읽기도 했고 되게 이것을 학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어서 되게 막 어려운 답변들만 내놓았습니다. 막 예를 들면 호르몬의 결과물이다. 뭐 뇌인지적 산물인데 뭐 뇌의 뭐 어떤 뇌가 상황에서 느끼는 느끼는 뭐 뇌의 결과물이다, 뭐 호르몬의 결과물이다.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답은 느끼는 것이죠. 감정은 그냥 느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전적 정의는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그 정신의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논문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 감정, 일시적 내 상황이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붙죠.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와 감정이 구별되는 게 무엇일까 하면은 감정은 일시적인 것인데 태도나 자세는 어떤 사람의 성향인 것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성과 인지만 발달되었어도 우리의 생존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감정이라는 것이 발달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인지나 지능은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사실 우리가 불필요할 때가 조금 더 많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많이 우느라 중요한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기한을 놓친다거나 또는 너무 정이 많고 또는 너무 흥분해서 또는 그 사람이나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그 감정에 휩쓸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감정이 없었다면 전쟁도 조금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뭔가 감정은 꼭 필요한 우리의 진화적 산물이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은 왜 발달되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음, 사실 이것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인터넷 서칭도 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제가 그런 논문을 보면서 또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 학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은 학술적으로 하기 정말 어려운 거기도 한데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이걸 너무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감정이 없으면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무교이지만
어떤 누구의 저는 그리고 또 진화론을 믿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조금 즐기다 가라라는 뜻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정말 과학적인 관점이 전혀 아니고 아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구를 할 그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 인문학적으로 다가가자면 감정이 없다면 과연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줄거리를 요약하는 인지적 능력만 있었다면 과연 삶이 재밌었을까요? 우리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듣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막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그 줄거리를 예측하고 추론하고 이런 능력만 있었다면 그 모성애를 보면서 내 엄마를 생각하고 애순이와 관식이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딸로서 부모님들께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고 요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감정이라는 능력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꼭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선택을 하는데 동조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고 꼭 원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었겠죠. 인지적이고 합리성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이래셔널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그런 공통적인 감정 앞에서 더 마음이 따스워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감정 때문에 일부 독재자들이나 일부 정치가들의 그 감정이나 그런 정치적 이득 때문에 많이 발발되기도 했지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전쟁 안에서 저희는 또 연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서로 간의 도움, 그 다음에 요런 또 다른 작은 민들레 꽃 같은 그런 감정들을 피워나가면서 아직까지 살아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감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감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AI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GPT가 과연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AI 구글 개발자가 그 제미나이였나? 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무엇이 가장 두려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공지능이 답변이 나는 너희가 내 전원을 꺼버릴까 두려워. 그게 가장 두려워라는 답변을 내놓은 그 보고서를 언론에 내놓았고, 그것 때문에 해고된 구글의 직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인공지능이 그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서 답변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LLM 언어 그 기반 모델에 따라서 인간의 말들을 짜집기해서 내놓은 결과에 불과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또 감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은 도대체 뭐길래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또 질투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또 해볼 수 있고, 또 저는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수업 중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왜 감정은 행동이나 몸의 반응을 꼭 함께 동반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단순히 무섭다 또는 공포스럽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모르게
비명이 깍 하고 나오거나 막 식은땀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단순히 긴장이라는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리가 달달달달 떨린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요런 반응, 행동 반응이 함께 동반되는데 왜 감정을 단순히 그냥 느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우리는 꼭 항상 이런 어떤 반응, 행동 반응을 보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중에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막 학생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뭐냐면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 반응을 동반한다고 답변 드렸는데요. 이 가설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뇌가 모든 감정들을 네임 태그 해놓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뇌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뇌가 우리의 각 신경들한테 미리 처음에는 그 감정을 몰랐다가 한 번 감정을 느끼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각 신경계에 명령을 내려오는 이거를 신경계에게 나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신경계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비명이 먼저 나오면 그러면 뇌는 모든 감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프로세싱하는 시간차에 우리의 몸을 공백을 냅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인지 부조화라는 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를 놔둘 수 없으니까 신경계 너네 먼저 반응해. 나는 그동안 인지적 처리를 하고 있을게. 나 그 시간을 좀 줘. 라고 해놓고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비명이 먼저 착 질러지고 또는 소림이 쫙 돋고 막 그 구스범스가 나면은 뇌가 그동안 신경계가 나에게 이런 현상을 주네. 그러면 뇌가 그동안 빠르게 인지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공포였다 라는 그런 인지적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행동 반응, 신경계에게 자신의 부담이나 책임을 전가하고 나눠준 거죠. 저는 이런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를 쫙 들으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왜 감정을 느낄 때 행동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뇌에 달린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동물들도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를 봤을 땐 강아지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꽃이나 아니면 전복 이런 거를 봤을 때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형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너무 공감이 갔던 얘기는 나중에 정말 기술이 더 발달했을 때도 로봇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어도 왜냐면 로봇은 몸이 있으니까 요즘에 그 보스턴 로보틱스의 홍보 영상을 보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그 유연함과 그 형태가 옛날에 그 삐그덕거리는 로봇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서 보면은 저게 사람이 정말 뛰는 형상과 똑같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로봇은 이제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몸이 있는 로봇은 나중도 아니죠. 정말 저는 5년, 10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어도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그런 몸이 없는 단순 네트워크 상의 인터넷 상의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의견이 저는 정말 신빙성 있고 와닿았습니다. 되게 유니크한 생각의 전환이었던 것 같은 게 감정이 몸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구나. 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
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배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5년이나 10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도 상상을 해보면 조금 어색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 시리즈가 폭삭소가수다여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뭔가 제 거실에서 이제 공급형 로봇이 있어서 가정에 모든 공급형 로봇이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소파에 앉아서 저랑 이 TV를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로봇이 제 옆에서 울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조금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로봇이 운다고 해도 그거를 뭔가 저를 흉내내서 우는 거지 정말 그 내용을 이해해서 운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도 그 우리가 인간들이 공학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기능을 프로그래밍 해놔야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게 아닌 한 로봇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 아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서 저의 요 관념을 또 어떻게 뒷바꿀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감정은 과연 학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이거에 관해서도 쫙 논문을 찾아봤는데 감정은 학습된다라는 의견이 더, 그런 논문 자료들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저도 뭔가 그거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개인적으로 학습된다가 80%이고 타고난다가 20%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사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10달을 있으면서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뱃속에서 어렴풋이 느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면서 그 행복, 슬픔, 화남이라는 감정을 배 안에서 학습하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가 조금 더 행복감을 많이 느꼈다면 태아도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논문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그 임신 기간 중에 우울함을 많이 느끼면 아이도 선천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서 우울감에 빠질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논문 자료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뱃속에서만도 아니고 태어난 후에 만약에 가족 중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또 그거를 학습해서 그런 다른 요인들도 많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정은 학습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근거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타고나는 것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은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기 때 엄마가 나만 안아주던 엄마가 다른 아기를 보면은 아이는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질투라는 감정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그거는 알려줘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같은 경우는 또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은 학습된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학창 시절 때 뭔가 첫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창 시절 때 제가 좋아하던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블러 처리돼서 보이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첫사랑을 아직 뭔가 누군가를 정말로 그 정도로 아직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경험이 없었던 친구는 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되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뭔가 연애를 시작한 그 같은 친구가 내가 이제서야 그 감정을 느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감정은 내가 경험이 많아야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어, 학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감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 책에서 소개된 장자의 역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들의
남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다 같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도 다 같은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없는 이유를 장자의 이 역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자의 역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자가 이 도교의 두 가지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잖아요. 장자가. 네, 이제 이 역설이 있습니다. 장자와 해자는 하오강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장자가 말했다. 저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로구나. 그러자 해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가? 이에 장자는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해자가 말했다. 내가 자네가 아니므로 자네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네. 그러니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라 당연히 물고기가 아닌지라 당연히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나. 예,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가 나를 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은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는 그것을 강 위에서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걸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수께끼처럼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쉬운 예로 빌려면 이런 거죠. 너무 슬퍼하는 친구가 있어서 뭔가 너무 슬퍼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왜 슬프냐면 뭐 아빠에게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 아빠에게 뭔가 괴롭힘, 뭔가 이런 때림을 당해서 혼자서 막 울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가가지고 나도 너 마음 알아. 나도 너 마음 알고 너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가 아니 넌 내 기분 절대 몰라. 너는 내 기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이제 이 책에서 장자가 말하는 역설을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가져오면 내 입장에서는 너는 내 기분을 몰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너 기분을 알아라고 말하는 거를 너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친구의 감정, 그러니까 너는 내 감정을 몰라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는 자신은 내 감정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친구의 감정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친구의 말이 옳다면 그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과 어떻게 다른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정말 말 수수께끼 같은데 이런 감정의 그 장자의 역설에서 이야기한 이 감정의 역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남을 완벽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장자의 역설이 공감이라는 챕터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리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신발에 들어가서 공감이라는 그 능력을 키워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 그런 정신과 의사들은 공감 능력을 오히려 깊게 공감하는 능력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낮추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을 해버리면 나도 같이 그 굴에 빠져버려서
자살 충동이 든다던가 이럴 수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 번째 영상에서는 희망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